네, 세입자의 눈물은 또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 1,000채가 넘는 빌라를 갖고 있던 40대 김모 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른바 빌라왕 사건, YTN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 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세입자들은 이미 전세 사기라는 그물에 걸려든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계속 취재하고 있는 강민경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전세 사기라는 그물에 걸려든 상황이었다. 자, 먼저 이 빌라왕 사건이 불거진 계기부터 시작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 자체는 지난 10월 중순에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 호텔에서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지병으로 사망한 지 이틀 만에 발견이 됐고 40대 초반 김모 씨로 확인이 됐는데 발견 당시 행색이 초라했던 걸로 알려졌지만 알고 보니까 이 김 씨가 어마어마한 임대 사업자였습니다. 네. 이 개인 명의는 물론 법인 명의로까지 빌라와 오피스텔을 모두 1,139채 보유하고 있었던 건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픽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면요. 김 씨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세금 62억 원을 내지 않은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가 가지고 있던 빌라 상당수는 이미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김 씨가 숨졌으니 당사자에게는 더는 세금을 내라고 독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김 씨가 가지고 있던 재산인 부동산으로 세금을 환수해야 하는데 이 압류된 집에 살던 세입자들은 졸지에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거죠. 이렇게 김 씨가 집에 살다가 피해자가 된 세입자는 약 400여 명이고 많게는 500명까지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20대에서 30대, 즉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들이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만난 피해자 약 10여 명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들은 전세 사기 충격으로 유산을 하기도 했고요. 결혼을 미룬 경우도 상당수고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피해자도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걸 끌어모은 그런 재산이었을 것 같은데 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일 것 같습니다. 강 기자가 오늘 빌라왕 사건 5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5가지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전세 사기입니다. 김 씨가 1,100채가 넘는 집을 사들인 수법을 여기서 정리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둘째, 배후 세력 가능성입니다. 이 범죄가 김 씨의 단독 범행이냐 이 부분이 계속 나와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허그의 배신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점 중에 하나가 이른바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도 똑같이 피해가 됐다는 거라서 어떻게 허점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아직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빌라왕은 김 씨 한 명이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 짚어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정부 대책입니다. 빌라왕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난 뒤에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 한번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키워드를 쭉 한 문장으로 만들면 전세 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오늘 사회부 강민경 기자와 할 텐데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전세 사기 부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아주 단순하게 이 빌라왕 김 씨의 범죄를 축약해 보자면 갭 투자를 무한하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깡통 전세, 역전세라고도 불리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게 측정되는 그런 범죄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이득을 취한 건데요. 이런 형식은 이제 전세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합니다. 아까 김태현 기자 리포트 봤는데 다시 그래픽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 씨는 주로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혹은 거래 내역이 별로 없는 그런 매매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빌라를 특히 신축 빌라를 많이 노렸습니다. 이런 집을 산 다음에 전세 보증금을 매매가와 거의 같거나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받은 겁니다. 이거를 역전세라고 부르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1억짜리 집을 삽니다.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가 없으니까 이게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세입자한테는 1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주는 겁니다. 이게 신축이고 더 좋으니까 이 주변 시세보다 좀 더 비싸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전세 보증금 1억 5천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1억 5천을 받아서 그중에 1억을 매입잔금으로 지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집을 살 뿐만 아니라 오히려 2천만 원이란 이득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수법을 계속 반복한 겁니다. 결국 자기 돈을 거의 쓰지 않고 1,000채 넘는 집을 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법이 사실 집값이 오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집값이 높으니까
일단 빌라에 전세로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계속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돌려막기식으로 전세금을 계속 돌려줄 수 있어서 별로 문제가 되지 네.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리가 높고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예. 고금리가 부담되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월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빌라나 아파트 등을 선호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아파트보다 투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빌라 더욱 팔리지가 않습니다. 결국 빌라왕 김 씨는 돈을 구할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에게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연쇄 파산이 일어나면서 김 씨는 신용불량자가 됐고 세입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데요. 이렇게 김 씨처럼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게 전세 사기의 피해를 계속 낳고 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남의 전세 자금으로 계속 빌라를 매입하면서 계속 돌리는 건데 궁금한 게 지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챌 수 있는 방법, 거래 전에 어떤 이 거래 상대방이 좀 비정상적인 임대 사업자라는 걸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알아채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 여러 가지인데 일단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빌라왕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축 빌라 혹은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빌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건축주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집주인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건축주는 이때 나는 건축주일 뿐이고 일단 나랑 계약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나중에 들어온다. 그럼 그 집주인이 나중에 너의 집을 갖게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세입자와 계약을 일단 유도하게 돼요. 근데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집주인이 누가 들어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냥 뭐 돈을 좀 모아서 집을 사신 분이겠거니 하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일단 실제 피해자의 증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건축주 걸 먼저 쓰고 이제 입주할 때쯤에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고 개인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전세 계약서를 2장을 쓰자라고 해가지고 2장을 쓰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임대 사업자를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원래 집주인이 있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피해자들 중에서는 다른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하루 이틀 뒤에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집주인이 미리 김모 씨 같은 사람과 얘기를 좀 맞추는 겁니다.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집을 바로 팔겠다. 이런 식으로 맞춘 다음에 A라는 집주인과 계약을 하자마자 다음 날에 빌라왕에게 집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가 배후 세력 가능성인데 지난번 나왔던 전문가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빌라왕의 사망이 아니라 깡통 전세고 그리고 배후 세력 가능성을 주목했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게 김 씨 혼자 할 수 있는 범행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전세 사기가 굉장히 사실 복잡하거든요. 이 계약서 같은 것도 다 써야 되고 세금도 처리해야 하는데 네. 김 씨를 만났던 실제 세입자들은 김 씨가 이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증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계약을 했던 피해자 중에서는 약간 조금 어눌하게 얘기를 한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진짜 혼자서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김 씨는 또 3년 동안 1,000채 넘는 빌라를 샀다고 알려졌는데요. 이게 대충 계산을 해보면 휴일도 없이 하루에 한 채꼴로 빌라를 산 거거든요. 이게 과연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한 건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 김 씨는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사장 가운데 한 명이고 그 뒤에 전세 사기팀으로 불리는 일종의 모종의 배후 세력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전세 사기팀을 잡게 된다면 처벌할 방법들은 있는 겁니까? 처벌 자체는 가능한데 문제는 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다는 데 있습니다. 예. 일단 현행법상 김 씨가 만약에 바지 사장이라면 이런 대리인은 전세 사기 혐의로 최대 10년, 형량 높이면 15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배후 세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을 때 정도의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고 실형 선고는 쉽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특경법이라고 불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거의 문제는 단일죄의 이득액이 5억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억, 2억, 3억 이렇습니다. 단일죄가 5억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특경법의 적용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아까 리포트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세 번째 키워드 믿었던 HUG의 배신.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일단 이 허그가
보험 회사거든요. 이쪽에 예. 주택도시 보증공사라는 회사인데 이제 세입자들의 한 절반 가까이는 이 허그의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런데도 지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집주인 김 씨가 숨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 보증보험의 절차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허그가 대신 돈을 돌려주고 대신 집주인에게 돈을 받는 거거든요. 여기서 전제 조건은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집주인이 사망한 상태니까 예. 이 전세 계약 해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통보할 집주인이 사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까지 다 들어놨는데 단순히 집주인이 죽었다는 이유 하나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 자, 네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아봤는데요. 하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최소 2년 넘게 지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예. 우선 누군가 김 씨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네. 이 만약에 상속을 받아도 그다음에 이제 경매 절차 등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상속을 받아도 이후 절차까지 최소 2년에서 3년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 씨의 노모라고 알려지신 분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법원에서 대신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일단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까지 한 번 더 시간이 소요가 네. 되고 전문가들에게 알아봤더니 최소 3년에서 5, 6년까지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피해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고금리, 대출금 이자를 사실상 강제로 계속 납부를 해야 계속 되는 내야 거예요. 되죠. 자신의 금전 상황과 상관없이. 또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은행이 대출 연장을 안 해줄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목돈을 구해야 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정부 대책 부분인데 이 문제를 국토부 장관이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또 환기가 되기도 했는데 정부가 이 사건 이후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들었다시피 허그에 믿었던 허그마저 배신을 했고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정부의 대책은 조금 큰 방향으로 일단 먼저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일단 정부가 대대적인 전세 사기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간부서가 국토교통부인데 국토부는 1차 수사 의뢰를 마쳤고요. 나머지 피해 사례도 추가로 분석을 하겠다라고 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후에 내년 1월까지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2월에 경찰청과 공동으로 이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또 별도 조직을 지금 개편을 해서 부동산 거래의 전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도 밝힌 상태입니다. 이제 다만 안타까운 게 빌라왕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지금 당장 나왔느냐 이렇게 네. 여쭤보면 그건 아직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일단 정부의 대책은 법무부와 국토부 등이 주축이 되어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 지원 합동 태스크포스라는 걸 만들었고요. 여기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제 며칠 전 열린 1차 회의에서 빌라왕 사건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책을 만들자고 뜻을 모았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해도 결국 피해자인 세입자들을 좀 만나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장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목돈을 잃은 상황에서 이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적어도 어떤 절차들만이라도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 기자가 기사 제목에 악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 그대로 세입자의 고통은 좀 꿈으로 끝나고 현실에선 좀 구제의 속도가 붙길 바라겠습니다. 사회일보 강민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